엔화가 슬그머니 강세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강달러 기조의 장기화는 만들어질 것 같다. 옛날보다 높은 환율은 분명히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순환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존재할 것 같다. 이 금리차가 뒤집어진 게 꽤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강달러 레벨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내 포트폴리오에 10%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자,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요즘에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아, 네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을 먹고 사는다는 환율이 특히 중요한데 그렇죠. 원달 환율 지금 좀 어떻게 지금 1,460원 정도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게 강달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결국엔 이런 거죠. 이제 환율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요. 해당 국가의 성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금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죠. 어떤 국가가 성장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투자하고 싶죠. 예,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지면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많으면 달러원 환율이 뛰는 케이스가 되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금리가 높아지면 돼요. 그 나라의 금리라고 하면은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인데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오늘 날짜로 4.2%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2.7%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달러 갖고 있으면 4.2 주고 원화 갖고 있으면 2.7 주거든요. 그럼 달러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도 보면 저는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어떻게 낮췄죠? 1.5%로 낮췄어요. 1.5%.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요게 참 보면서 저도 씁쓸한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냐면 이 성장률 전망이라는 게 25년도 성장률 전망이 작년 초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봤냐면 25년도에 2.1% 성장할 거야 이렇게 봤거든요. 2.1에서 1.5. 예, 이게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온 과정이,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2.1을 봤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반론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정확한 게 아니라, 설명하기 편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요 2.0% 정도 성장하죠 연. 그러면 평타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냥 C+ 내지는 B-? C+면 평탄 아닌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할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예. B뿔 A는 어려운 거니까 B0, B뿔 평타라고 하셔서. 그러면 합의해서 B-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B- 괜찮으세요? 예. 바로 날카롭게 들어오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너 평점 받았는데 C야 평타 쳤네. 너 공부 좀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 많이 인정합니다. 하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자, 전문가의 말씀을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면 2% 정도면 B-예요. 근데 2.1을 예상하니까 B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작년 하반기 이제 작년 한 뭐 9, 10월 정도인 그 정도 봤는데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됐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1.9로 낮췄어요. 트럼프 당선됐다고 왜 낮추지? 관세, 불확실성. 이제 그게 딱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한 번 더 낮춰서 1.8이 됐어요. 기획재정부에서 1.8로 발표했거든요. 네, 2.1에서 1.9, 1.9에서 1.8.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초에요. 올해 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1.6에서 1.7로 또 한 번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고된 수정이었고, 이게 뭐냐면 이 정도인데 그 2월 달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랬던 거고, 그게 1.5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일 때 B-면 1.5잖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C-D로 들어간 그렇죠. 겁니다. 이 정도는 C-D풀 D죠. 그러니까 추세가 별로 안 좋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1.5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성적표가 있겠죠. GDP 성장률 성적표가. 그러면 25년간의 성적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좋았던 때가 2020년도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마이너스 0.7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안 좋았을 때가 2009년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그때 플러스 0.6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성장률 낮은 거 이유가 그냥 딱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언제인데, 그런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언제인데 2023년도입니다. 1.4% 성장했습니다. 23년에 뭐 있었나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2년도에 미국이 금리 많이 올렸잖아요. 23년도에 우리나라 내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안 되면서 반도체 불황이었죠. 수출 내수가 동시에 깨지면서 1.4% 성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어요. 네네. 근데 1.4가 그러면 위기 제외하면 25년간 최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1.5를 찍고 들어온 겁니다. 참고로 시간 지나면 더 떨어져서 1.4로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걱정이 있는데 딱 짚어주셔가지고. 근데 하나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나 KDI처럼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까? 약간 궁금하지 않을까요? 왠지 더 낮을 것 같기도 하고. 빙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어쨌든 뭔가 수출 얘기할 때도 조금은 희망가. 의지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 기관이 맞기를 당연히 바라는 거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외신에서 바라볼 때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1.2 봐요. 예, 그럼 만약에 1.2 찍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2023년의 기록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성장률이 미국은 양호한데 우리나라는 둔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환율이 머금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도 탄탄하고 물가도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과 물가가 다 흔들리니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는요, 언제 인하하냐의 문제지 인하한다 안 한다의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두세 차례 추가 인하를 요번을 포함해서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가고 미국 금리는 버티고 있으면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금 더 내릴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의 격차도 있지만 금리의 격차도 있죠. 그럼 이 격차만큼을 무엇이 머금고 있느냐? 환율이 머금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케이스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저 있는 케이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환율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강달러가 좀 오래 지속될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강달러의 지속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강달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과거보다 높은 레벨의 달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저는 그거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모멘텀이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앞설 가능성이요. 당분간은 좀 요원해 보여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낮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고 금리의 격차가 높잖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1200원 막 1200원 밑에 환율들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기대하기가 굉장히 기대 난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400원이라는 환율을 보면 미쳤어. 너무 높아. 요즘은 어떤 얘기 하냐면 1300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내렸지?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에 1320원일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미친 환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환율 왜 이렇게 높냐고. 적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1400원대의 환율, 1300원대의 환율, 요 환율에 어쩌면 꽤 오랜 기간 이제 익숙해지는 기간? 그럼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달러가 계속 올라요가 아니라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죠. 옛날보다 높은 환율이니까 그 장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강달러 기조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강달러의 레벨이 꽤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1300원 위가 강달러일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희망도 좀 가져봐요. 어떤 희망이냐면 잠깐만 보시죠. 제가 1.2% 성장률이 최악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2023년 이후 최악.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애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D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게 큰일이잖아요. 빨리 국어 점수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등장해서 그 국어 전문가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학생은 올해도 D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공부 안 하면 당연히 D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겁니다. 이 학생은 올해도 1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올해도 부진할 거야. 그럼 잠깐 보세요. 만약에 김 작가님이 학부모면, 그 아이의 학부모면 D 얘기를 들었어요. 국어. D 될 거야? 그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뭘 하겠죠. 일단 과외도 시키고. 그렇죠. 학원 뺑뺑이 놀리고. 그렇죠. 몽둥이 하나 준비하고. 그렇죠. 스파르타. 그렇죠.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시켰더니 국어가 C가 됐어요. 국어가 C가 되면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국어 전문가라면서 너 D랬잖아. C 나왔잖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가 나오죠.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줘요. 어떤 명분이냐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느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은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 해주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네. 같이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금리를 인하하되 앞으로는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파적 금리 인하인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거고 저희도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추경이 지금 뭐 20조냐 25조냐 35조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니까 추경을 할까 말까의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를 하고 언제 할까? 요 논의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기대겠지만 추경이 뭐 2분기나 3분기 초 정도에 만약 집행이 되면 금리 인하에 추경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장률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가 D가 나올 거야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 네. C로 끝날 수 있고요. 얘는 올해도 무조건 A야 하면서 방심하잖아요. 네. 그럼 꺾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2024년도가 2.0으로 끝났거든요. 성장률이. 연초 전망이 2.5나 2.6까지 봤었어요. 그럼 2.6이면 오, 야 A-까지는 올라오네 이러니까 네. 학원 안 바꿔줘. 과외 안 붙였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죠. 네. 그랬더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성장 모멘텀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아지만 조금씩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요.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잡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오래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마켓을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게 있죠. 네.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아지는 것, 나빠지는 건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죠. 한국은 나쁘다고 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로직으로는 한국은 나쁘지만 약간은 좋아진다. 미국은 너무 좋지만 살짝 안 좋아진다? 그러면 둘의 갭이 이렇게 컸었는데 이 갭이 네. 좁아지겠죠. 성장의 갭이. 네. 그러면 달러가 그 강했던 기세등등하던 달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살짝 숨을 죽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성장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이제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하지만 이 굉장히 강했던 달러가 살짝 숨을 죽이는 모습은 나타난다. 근데 이런 거죠. 야, 그러면 달러가 확 빠지겠네? 그럼 그게 약달러 기조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강달러 기조의 장기화는 만들어질 것 같다. 옛날보다 높은 환율은 분명히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순환적으로 내려오는 네. 그런 모습들은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요즘 환율이 뜨겁다 보니까 서점가에서도 환율 관련 책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네. 마침 또 단장님이 환율의 대전환 뭔가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또 단장님이 베스트셀러 제조기이시기 때문에 이 책이 좀 그러면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제목 그대로예요. 네. 이제 결국에는 대전환이라는 건 뭔가 중기적 긴 호흡에서의 큰 변환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그 앞에 이제 환율이라고 붙였는데 이 환율에서 제가 타겟으로 잡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고요. 두 번째는 엔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입니다. 네, 그래서 부제도 밑에 이제 카피가 주식도 예.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엔, 금에 주목하는가? N을 주목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자세한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십시오. 달러, 금은 많이 들었는데 N은 또 제가 처음 듣네요. 이제 엔화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게 무언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네. 엔화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의 김 작가님을 바라보면 네. 어쩌면 제가 김 작가님에 대해서 이 내면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 내면은 사실 김 작가님의 과거가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미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현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의 현재는 물가의 상승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보다 높아요. 진짜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작가님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지난주 일본 갔다 그래요? 왔는데 교토의 풀코스 마라톤 우리 이제 마라톤이셨어요? 재테크 쪽에서 많이 아시는 김강석 교수님, 네네. 박주호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김상윤 교수님, 이제 부일라님 이렇게 슈퍼김 이중 세무사님까지 네네. 교토 풀코스. 어떤 분들은 풀코스 뛰고 어떤 분들은 하프 뛰고. 네네. 이게 물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본 물가를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엔화가 아직은 옛날보다 약하죠. 네. 근데 일본 내에서는 엔화 표시로 해서의 자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 꽤 높은데요. 그중에 쌀 가격 상승 같은 게 심각해요. 이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럼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잖아요.
그러면 보통 40대가 경제활동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40대는 10살 때부터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디플레이션 속에 익숙해졌을 거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근데 갑자기 물가가 팍팍 뛰면. 근데 그것도 쌀이 뛰어요. 쌀은 모든 사람의 주식이죠, 일본에서.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몇 번 겪어봤던 사람들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겪어보지도 못했던 디플레이션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났을 때 느낌이 누가 더 고통이 클까? 못 느낀 사람들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요, 작년에 기시다 내각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시바 내각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시다가 사실은 3년간 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게 일본 증시를 전고점으로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점 넘겼어요. 일본 증시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수렁에서 빼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활약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 지지율이 20%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높아지니까 사실 작년에 바이든도 물러난 이유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물가가 왜 올랐는데? 라고 하니까 역으로 갔더니 엔화가 약해서요. 엔화가 너무 약해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럼 엔화가 왜 약한데? 금리가 낮아서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럼 물가를 잡잖아. 너무 심플한 로직이지 않습니까? 심플하죠. 그럼 금리 올려. 엔화 강세, 물가 해결. 이렇게 쭉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재예요. 근데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뭐냐면 일본이 30년간 디플레이션 속에 살았던 과거예요. 너무 불황이었거든요. 근데 30년간 불황이지만 기회가 있었겠죠. 무언가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 가장 큰 기회가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에 있었어요. 2000년도에 이 닷컴 버블도 있고 일본 경기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7월에 일본 경기가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가지고 물가도 올라오고 경기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금리 인상을 했어요. 빵 하고 금리 인상했더니 그 연약한 새싹이 자라는데 이걸 자른 거죠. 그래서 훅 주저앉아가지고요. 7년을 더 고생해요. 2007년도에 한 번 또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일본은행에서 인플레이션 하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빵 하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가 무너졌었던 경험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본 당국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크다라는 게 1번이죠. 예. 두 번째 과거는요. 일본이 엔화가 강할 때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이 엔화가 특히 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95년도예요. 95년도 1월 달에 일본 엔화가 슈퍼행고를 겪거든요. 그 두 번째는 2011년도 3월 달에 슈퍼행고였어요. 그럼 이때 뭐가 공통점이냐? 95년도 1월 달에는요.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3월 달에는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일본은 하도 옛날부터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저금리 체제가 이어지면 우리 이제 보험사 있잖아요. 보험사는 많은 분들한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자금을 굴리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험료 받은 걸 불려야죠. 그러다 여기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 주세요 하면 여기서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 받은 걸? 그럼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일본은 이미 옛날부터 제로금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해외 투자한 거죠. 해외로 자금이 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다른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 그걸 이제 가져가면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캐리라고 하거든요. 가져간다고 해서 N을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다 투자한 거죠. 그게 N캐리 트레이드예요. 자, 그래서 해외에 자금들이 쫙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진이 났어요. 그것도 큰 지진이. 그러면은 일본계 상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많이 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딱 봐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자산은 그 돈은 다 어디 있죠? 해외에 있어요.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해외에서 그 팔고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죠. 그럼 시중에서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막 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죠. 그럼 시중에 글로벌리 돌던 엔화가 일본으로 함몰돼 들어오잖아요. 그럼 슈퍼행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베 대지진 때,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이 두 번의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에서도 트라우마가 있고 엔화가 강세인 것도 트라우마가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그 과거가 있어요. 엔화 강세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과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높잖아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럼 엔 강세하고 금리 인상 페어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두 개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과거를 보면 엔 강세와 금리 인상이 무서운데 그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 지금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골로 가긴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일본 당국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달에는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이제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하도 고심을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금리를 인상했어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물어보는 거죠. 아프지 않지? 그리고 이거 큰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면 내가 또 이렇게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도너리 BFP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시장을 열심히 달래주면서 간신히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여기는 바보구나. 우리를 잡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네? 그럼 이거 뭐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죠. 그랬더니 작년 3월에 금리 인상했는데 24년도 3월에 금리 인상한 다음엔 엔화가 약세였어요. 뜨아죠. 그럼 이제 사실상 엔화의 약간이라도 약세의 기조를 막고 살짝 강세 만들어 보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오히려 더 약세가 심해지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 카드 하나 날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엔화가 훨씬 약해지면서 원화 대비 엔화가 이제 원화로 얼마였냐면 850원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이제 일본 수출이 아니라 일본 여행 가기 정말 좋았죠. 그게 작년도 5월, 6월이었거든요. 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일본 당국 당황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행이 이를 악물어요. 이거 답 안 나온다. 혼을 내야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작년 7월에 해요.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000년도하고 2007년도보다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아까 그 두 번의 트라우마. 콜. 얼마든지. 왜냐면 일본은 달라졌어요. 일본은 이제 성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일본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오를 거란 기대가 생겨요. 그때 일본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필이면 때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혹시 작년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샤메 법칙 이런 얘기 하셨던 분 얘기했었죠. 예. 사실 그 매크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지표는 아닌데 작년에 샤메 법칙 엄청 얘기 나왔거든요. 그 얘기 나온 게 이제 샴도 자기가 이게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샴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필 그때가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타이밍이 겹쳤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타이밍이 내가 이악 물고 금리 올리려는데 저기가 경기 침체 온다면서 확 금리가 내려갈 때예요. 요즘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그런 겁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많은 분들 관심 있으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 되고 이제 원래 언급할 것처럼 언급 하나도 안 하더니 거기에 갑자기 유진 파마 교수랑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 쓸모없다, 빵원 된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갑자기 비트코인 2조 원의 해킹 사건까지 벌어지는 이 묘한 타이밍들이 겹치는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길 가다가 짜증나가지고 시험 망친 다음에 짜증나가지고 돌을 찼더니 선생님한테 맞은 거죠. 지나가던. 그런 그 사건이 두 개가 겹치니까요. 일본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금리는 빠르게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하는 매력이 확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세력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줄어들죠. 그럼 투자는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주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군이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려면 미국의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먼저 슬그머니 나와야 되죠. 근데 슬그머니 나가는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의 시대죠. 유튜브의 시대. 그러면 이제 뭐 김작가 TV에서도 엔캐리 청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엔캐리 청산 막 나오면 그때 엔캐리 이게 제가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 엔캐리 청산 이러면 다른 애들도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일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거 빠져나가니까. 그때 시장 좀 출렁했죠. 그렇죠. 그게 작년에 엔캐리 청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두 개의 모순인 거죠. 지금을 보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엔화 강세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의 트라우마는 엔화 강세 시기나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에 너무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 엔화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엔화 강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강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빠르게 강세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주 완만하게 컨트롤 하에서 살짝 강세로 갔다 안 좋으면 돌리고 강세로 갔다 안 좋으면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언더 컨트롤, 통제 하에 엔화 강세를 질서 정연한 엔 강세를 원하겠죠. 그러면 질서 정연한 엔 강세를 가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잘 보세요. 지금 저도 많은 투자자분들,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엔화 오르겠죠. 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논리가 간단하죠. 엔 약세가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엔 약세가 한계 오면 엔 강세죠. 그래서 다들 엔 강세 오나? 엔 강세 오나? 다 그걸 쳐다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등 떠밀려서 엔 강세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느낌이 들죠? 엔 강세 온다 하면서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 강세가 되게 빨라져요. 그럼 엔화가 탁 튀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엔 강세로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고 싶잖아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너도 나도
관심 가지면서 쏟아져 들어오면 N강세가 너무 빨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옛날에 어떤 연예인분 짤에 뭐가 나오냐면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이거죠. 일본 당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N강세는 좋은데 아무도 N강세에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튜브에서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N강세로 언더 컨트롤 하에 천천히 N강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 엔화가 이제 970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시 엔화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950원, 60원까지는요, 또 조용했었어요. 잠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작년도 엔화 차트예요. 작년도 엔화 차트인데 제가 까만색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그날이 엔켈이 청산되던 날입니다. 엔화가 탁 튀었죠. 이게 잠깐만 다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그때 이제 일본 엔화가 850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예요. 일본 여행 가기 좋을 때. 3월에 금리 인상했는데도 쫙 내려왔죠. 자, 이제 이게 근데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8월 5일 날, 작년도 8월 5일 날 엔켈이 청산하면서 탁 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965원까지 900원에서 965원까지 순식간에 튀었거든요. 그럼 60원이 한꺼번에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중력을 거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경제의 법칙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샤프가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죠.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엔화가요. 순식간에 탁 튀죠. 엔화가 이게 순식간에 탁 튀면 엔화를 더 사고 싶어져요. 왠지 아세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날이 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리. 확 몰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N 강세를 용인해버리면 하늘로 떠요. 그렇죠.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딱 이걸 본 다음에 일본 당국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금리 인상 많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게 갔다가 이때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포기. 맞다. 그럼 코멘트를 했었죠. 예, 그랬더니 엔화가 훅 내려오죠. 자, 그럼 그때 여기서 샀던 분들은 여기로 거의 원위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으아 하면서 거의 그날로 돌아왔죠.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 지쳤겠죠.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슬슬슬슬 올라온 거죠. 자, 그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슬슬슬슬 올라와서 950원까지 올라왔는데 적어도 비슷한 레벨로 와도요. 엔화를 당장 사야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 있죠. 그건 별로 안 들어요. 그때랑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레벨인데도 빨리 사야지.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화가 이렇게 변동성 높게 탁 뛰죠. 그러면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슬슬슬슬슬슬 천천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엔화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어느새 보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 강세는 원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일본 당국에서는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질서 정연한 엔화의 강세. 예, 이게 이제 일본 당국이 원하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N 강세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매우 완만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간이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참고로 2011년도에 슈퍼엔고가 왔을 때 이거 엔화 너무 세니까 전 세계 국가들 G7이 붙어가지고 엔화 강세를 갖다 엔화 약세로 돌리려고 했거든요. 돌리는데 2년 걸렸어요. 그렇게 엔화를 퍼부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년 걸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돌아설 때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럼 시장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N강세를. 그럼 확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속도 조절. 살짝 나갔다 돌리고 살짝 나갔다 돌리고 살짝 나갔다 돌리고 이걸 반복해 가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떨어질 때면 슬쩍 올라오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럼 방심하고 있을 때 쓱 들어오고 방심하고 있을 때 쓱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형태의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질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N 사요? 단기로 사면은요, 요렇게 샀다가 요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요렇게 샀다가 원점 돌아오면 여기서 던지겠죠. 아, 엔화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실수 할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인 투자자는요, 단기적인 환차익을 보면서 외화에 투자하는 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거 하면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게다가 환전 수수료까지 딱 감안하면서 방향을 맞춰서 단기에 환차익을 얻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참고로 환율은 귀신도 모릅니다. 환율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 조작국 들어보셨어요? 금리 조작국도 거의 없어요. 환율 조작국 들어보셨어요? 많이 좀 들어봤는데. 일본에서, 미국에서도 경고 그렇죠. 주고 뭐 하지 않았나요? 예. 3년 전, 2019년도에는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은 주가하고 금리하고 달라요. 코스피 지수가 2% 오른다? 미국이나 일본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오른다? 미국이나 일본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다? 신경 쓰죠.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고요. 분배를 결정해요. 내가 환율이 약하지, 내 나라 통화가 약하면 수출할 때 유리해져요. 그럼 상대편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G20에서도요,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죠? 그러면 들어와서 때려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환율은 시장의 원리도 있지만 쏠렸을 때 반대급부가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쏠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제가 관심도 없던 엔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쏠릴 때입니다. 이런 거죠. 팍 뜰 때. 그럼 요럴 때 뚜껑 덮어요. 네. 예, 그래서 단기로 한 차익을 생각하면서 가지 마시고요. 긴 호흡에서 5년, 10년 정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내년까지 해서 떼돈 벌고 나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5년, 10년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인데 거기에 일본 엔화 강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확률만큼을 내 자산에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거죠. 긴 호흡으로. 그러면 단기로 지금 높다 낮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긴 호흡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높은 추세에 있지 않겠어?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한 차익을 얻으려고 딱 들어가시면은 불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슬그머니 강세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N을 일부 담아간다? 네. 그거는 저는 유효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N을 일부 담아간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책의 그 카피처럼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N 금에 주목하는가 해서 나머지 달러 금도 일부를 담아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달러 N 금이 좀 크게 자막 표시된 거겠죠? 네, 그렇죠.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제일 불안한 얘기도 있던데, 네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도 공감하는 건 특히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이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보면은 환율 뛴 게 우리나라 많이 뛴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네. 요즘 보면은 엔화도 원화 대비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가 보죠. 네. 지난 15년 정도 시계열을 봐서 2010년도 1월 1일로 갈게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1170원 정도 했어요. 야, 그럼 지금 1450원이니까 엄청 올랐네. 15년이에요. 그러면은 15년 동안은 25% 올랐나요? 예, 그 정도 올랐죠. 저도 정확한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2010년 1월 1일 날 엔화가요 1달러에 90엔 했어요. 지금 150엔이거든요. 몇 프로 올랐을까요? 거의 70% 올랐죠. 그럼 우리는 20% 올랐는데 엔화는 70% 올랐죠. 네. 환율이. 네. 그럼 우리는 20% 약한데 달러 대비, 엔화는 70% 약하잖아요. 달러 대비.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화가 엔화 대비 강했다는 얘기죠. 그럼 잠깐만 볼게요. 이 보시면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터키 리라라는 통화입니다. 2010년 1월 1일 날 800원 정도 했어요. 확 내려와 있죠. 와, 원화가 엄청 센 거죠. 이게 브라질 헤아랍니다. 이때 700원 가까이 했는데 확 내려와 있죠. 지금 한 250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원화가 센 거죠. 이런 통화보단. 여기 이제 터키랑 브라질이요? 네, 그렇죠. 여행 가기 좋은 건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근데 뭐 이제 여행 생각하시는 좀 힘드실 수는 있죠. 이제 워낙 머니까요. 예, 제가 알기에 25시간 간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이런 통화보다 강한 거죠. 신흥국 통화보다. 그럼 이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야, 신흥국보다 우리 레벨이 있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엔이에요. 네. 원엔 환율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 3월에 지진 이후에 엔화가 엄청 셌거든요. 1,550원이었어요. 100엔당. 이게 1엔당 15.5원이라는 얘기니까 100엔당 1,550원이었어요. 어떻죠? 와, 하면서 지금 950원이죠. 네. 이때 슈퍼행고였어요. 그러면 엔화가 지금 원화 대비 엄청 약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리라나 지난 15년을 보면은 리라나 헤알이나 엔화보다 원화가 세죠. 그럼 이렇게 좀 몇 개만 픽해서 하지 말고 선진국 통화랑 비교해봐. 네. 그게 이제 밑에 차트입니다. 이게 주요국 환율 비교예요. 네. 우상향 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 통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뛰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으로 따진 건데 2010년 1월 1일을 100으로 놨어요. 100으로 놓은 다음에 원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 호주 달러, 파운드를 갖다가 비교해봤어요. 네. 얼마나 떠 있나? 떠 있을수록 약한 거죠. 누가 제일 많이 떠 있을까요? 네, 요겁니다. 가장 약하죠. 그 다음은 파란색, 초록색이면은 파운드나 호주 달러나 유로나 요쯤에 와 있죠. 빨간색 선이 원화예요. 원화가 제일 약한가요? 그러진 않죠. 15년을 보면은 원화가 한 20 몇 프로 올랐고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해요. 네.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더 안 움직였던 나라가 중국 위안화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위안화는요, 관리변동 환율제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데 약간 당국에서 환율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원화가 유독 약하다라는 말이 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대신에 단기로 요럴 때 따라온 속도,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나라 통화가 요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많이 안 내려오고 되려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런 걸 보면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우리만 되게 불안해요.
라는 얘기는요. 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화가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저도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외환시장의 안정, 환율의 안정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에는 환율이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율이 얼마야? 그러면 1달러에 1,160원, 70원 이게 되게 편하네요. 익숙한 거죠. 왜냐면 10년간 그 환율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도 환율 불안하다고 했거든요. 진짜 위기 아니면 1,200원 넘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1,200원 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1,3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고요. 작년에 1,400원 넘으면 위험하다. 지금 이제 1,5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환율이 지금 1,300원까지 내려가면 달러가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이제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환율의 상단이 살살살살 열리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이유가 뭔지 한번 잠깐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 이 차트가 아마 오늘 설명해 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10년 금리하고 한국 10년 금리거든요. 빨간색 선이 한국 10년 금리고요.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작가님, 상식적으로 한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미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한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그랬거든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아요. 그렇죠? 원래 한국 금리가 높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뒤집어진 적도 있었지만 한국 금리가 높았던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높아요.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뒤집어지면 높은 금리로 자금이 다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빠지는 걸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쓰기 때문에 환율이 그 충격을 흡수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이라고 해볼게요. 요 날 들어와 봐요. 요 날 한국의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그 원화로 우리나라 국채를 샀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받아요. 높은 금리를. 근데 이때는요 환율이 얼마였냐면 1,080원 했어요. 그럼 저는 1,080원에 팔고 예금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예금을. 근데 와 4년이 지났더니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는 약해요. 네. 그럼 나가야겠죠.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1,450원 달래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080원에 판 걸 1,450원에 살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30% 깨졌는데 그러니까. 금리 1.7%더 준다고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외국인이면 좀 환율 좀 내려오면 갈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변동 환율은요.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해요. 그럼 자본 유출을 조금 억제할 수가 있어요. 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네. 억제할 수가 있어요. 약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금리를 미국 금리하고 붙여가야 돼요. 최대한 금리 차를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죠. 비슷하게 같이 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다 끊고 검은 점선. 뭔가 좀 분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게 작년도 11월입니다. 트럼프 당선.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다음 그래프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둘의 그래프 차이를 그냥 뺀 거예요.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나시죠? 밑에 끝에 보시면. 네. 이 둘이 분기가 일어나니까 얘를 이 금리차를 환율하고 대볼게요. 어때요? 네. 비슷하게 가죠. 최근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국가의 10년 금리차를 되게 많이 따라요. 환율 레벨이. 자, 그럼 이제 일단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면 이게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금리가 높아도 버티거든요. 버티죠. 근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 따라가서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실물 경기가 박살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내수 경제 소비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근데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안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죠.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싫어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환율은 안정됐으면 좋겠죠. 근데 금리는 내려갔으면 좋겠죠. 내수 경기는 부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소비 내수 경기는요. 국어예요. 국어 과목. 환율의 안정은 수학이에요.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입시에 국어가 중요합니까? 수학이 중요합니까? 수학 아닌가요? 작가님이나 잘 모르지만 아마 입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 비등비등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수학은 그래도 양호한데 국어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긴축의 캐파로 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내수 경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년 내내 소비 지표가 꺾이고 있어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최악이에요. 그럼 국어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어 좀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어를 올려야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수학 공부해야 돼서 국어를 못 하겠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학 잠깐 내려놓고 국어로 붙어. 그 얘기는 환율의 안정을 약간 내려놓더라도 네. 비중을 내수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약간 올라가는 걸 용인하더라도 내수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은 경기가 양호하니까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추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까지는 환율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수 경기의 부양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수 경기에 힘을 쏟는 순간, 국어에 힘을 쏟는 순간 수학 성적은 조금씩 빠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환율의 상승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물론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겁니다. 애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제가 엄청 혼낸 거죠. 야, 어떻게 50점이냐? 라떼는 말이야. 눈 감고 찍어도 80점 나왔어! 하면서 막 갈구는 거죠. 근데 이제 애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학년 평균이 20점이랍니다. 수학 평균이. 잘한 건데? 그렇죠. 잘했죠. 아빠 때는 학년 평균이 80점이었거든요.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평균 80점일 때 80점보다 20점일 때 50점이 훨씬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죠. 그러면 혼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혼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려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경쟁하는 그 친구 걔는 몇 점이야? 48점이요. 불수능인 거예요.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인 거예요. 불수능이니까 그 정도 점수도 땡큐인 거죠. 그렇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원화만 약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통화가요. 달러가 너무 세서 전 세계 통화가 약해요. 그럼 전 세계 통화가 다 약한데 우리나라가 환율을 혼자 안정적으로 유지하잖아요. 그럼 애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 생각하면서 너 최소 80점은 나와야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유로를 보시잖아요. 환율이 트럼프 당선됐을 때 1380원이었거든요. 당선되자마자 1450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원화가 엄청 약해진 거죠. 큰일 났어. 시험 망했어. 근데 유로 대비 원화 있잖아요. 그때 유로가 1505원이었는데 네. 지금 1510원입니다. 그럼 유로 대비로는 많이 안 망했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애도 망했지만 유로도 망했어.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외환위기 당시에는요. 원화만 박살이 나서 환율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박살났다. 그래서 불수능이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물수능인데 혼자 망친 거고요. 지금은 불수능인 거죠. 그러면 지금 1400원의 환율이라는 걸 우리가 물론 저도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네. 그래도 그때 외환위기 때의 1400하고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10월 26일 날, 24일 날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죠. 당국에서도.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50점은 아빠 때의 50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건 이창용 총재 코멘트예요. 하는 총재. 달러 강세가 신흥국 통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다행이다. 특정 국가 통화가 약세로 지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그들의 경제적 약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국가만 약한 게 아니라 모두 시험 망쳤다는 얘기죠. 모두 망쳤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 달러 강세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다 못 봤다는 얘기죠. 불수능이라서. 불수능이었다. 그래서 우리 50점 나왔지만 다행이다. 왜? 다 못 봐서.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읽어드리면 하는 총재 코멘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7년에는요. 원화가 하락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됐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대외 순채무국이었어요. 그럼 달러 부채가 많은 거거든요. 이 달러 빚이 많으면 달러 값이 뛰었을 때 갚아야 될 돈이 커지죠. 그렇죠. 부채가 많으니까 달러 빚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채권자예요. 우리가 채권국이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채권 있죠.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 그게 환율이 뛰면서 수익이 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밑에는 예전에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부채를 갚아야 해서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환율이 뛰면 절하된다는 얘기는 원화가 절하되면 점심도 더 좋은 것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프레임으로 불안하게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라보면 결국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차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차가 뒤집어진 게 꽤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환율의 전체적인 레벨, 강달러 레벨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강달러 레벨이 유지되는 게 이게 망조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냐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번 더 그러면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인하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환율 상승을 생각하지만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요, 선진국하고 달리 금리 인상 인하를 할 때 단순히 물가하고 성장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물가하고 성장만 보면 우리는 금리를 언제든지 낮출 수 있어요. 근데 뭘 같이 봐야 되냐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는 전반적으로 강한 게 맞지만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이 살짝 숨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타이밍에 딱 이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고, 물론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다시 뛰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직후에는요 1431원이었던 환율이 1432원 그렇게 크게 변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걸 좀 보냐면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면서 국어도 올려야겠죠. 근데 너무 무리수가 되잖아요. 그럼 수학 점수가 살짝 하락하더라도 국어가 개선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율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달러의 강세, 환율의 상승.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원래 작년에 1,400 한번 60원, 70원 막 할 때 야 이거 1,500원 뚫을 수 있다고 걱정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막 좀 그 이후로 1,410원 뭐 20원 갔다 지금 다시 1,460원인데 환율이 상당히 더 열릴 수도 있나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죠. 1,200원만 넘어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만약 오늘 원달러가 1,200원이잖아요. 1,200원에 막혀 있으면 안정이 돼 있으면 엔화가 한 750원 해요. 그리고 유로가 한 1230원 뭐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원화가 센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다 달러 대비 약한데 우리는 달러하고 붙어 있으면 그럼 원화가 강한 거죠. 그러면 내수도 힘든데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1,200원에 막고 있는 게 맞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500원이 되면 큰일 납니까? 만약에 유로나 엔이나 위안이나 다 약하다면 우리도 그 레벨에 또 맞춰 가겠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잠깐만 하나 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그걸 감안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장기 추이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1990년도부터 그린 차트예요. 1990년도부터 차트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위기 때마다 달러가 뛰죠. 이게 외환위기고요. 이게 금융위기고 이게 레고랜드 사태예요. 그죠? 자, 근데 잠깐 볼게요. 제가 2004년부터 마켓 봤거든요. 그때 환율이 1,05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환율이 확 내리찍어가지고 900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때 900원이 2007년 10월이었거든요. 이때는 다들 환율이요 700원 간다고 했어요. 달러의 시대는 갔다 위안화의 시대다. 이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달러가 탁 튀었죠.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요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요 세 자리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루도 없습니다. 1,000에서 1,200원 사이를 장기 횡보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000에서 1,200원은 장기 횡보하니까 1,160원, 70원 환율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죠. 그러면 2000년대에는 900원이 바닥이었고 2010년대에는 1,000원이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보다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이런 로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 보세요.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요. 중국 수출로 엄청난 달러를 벌었습니다. 무역 흑자가 엄청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 구름이 이렇게 커요. 엄청난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많은 달러 유입이 이 달러원 환율을 갖다 눌러주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와, 이걸로 눌러요. 올라오는 걸. 그래서 튀면 누르고, 튀면 누르고, 튀면 누르고, 전체적으로 눌리는 느낌이잖아요. 차트가. 근데 잠깐만 볼게요. 이 중국 무역 흑자가 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한국은행 자료예요. 이게 작년도 9월인가 나왔는데 너무 자료가 좋아요. 한번 보시죠. 읽어볼게요. 이게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을 보여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은 생산인데 중국에 수출하려고 생산한 거래요. 그럼 생산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중국 수출이 잘 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산업별로 그려놨어요. 섬유, 의복, 철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거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0을 기준으로 해요. 섬유, 의복의 경우에 0에 들어오는 숫자 있죠. 가장 좋았을 때를 0으로 놔요. 1996년이 가장 좋았거든요. 와, 안 좋은데요? 네,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죠. 철강은 2004년이 제일 좋았죠. 석유정제는 2011년, 화학은 04년, 자동차는 05년.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한테 우리는 고부가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T 쪽에서 많이 앞서 있다. 실제로 2014년이고요, 요게 2017년, 18년이에요. 여전히 100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음영은 제가 표시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확 꺾여 내려오죠. 다른 것보다 좀 가팔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먹거리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 안 좋은데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10년을 놔두면 중국 수출이 옛날만큼 좋아질까요? 그 질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봐서는 추세로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죠. 다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디서 장기로 봤을 때, 기노업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겠죠. 그럼 미국 수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딱 스위칭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온 거죠. 너 무역 흑자 많이 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관세 이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10년을 보면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요즘 김 작가 TV에서도 아마 나오겠지만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럼 그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 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 그럼 우리나라에 지을 공장을 미국에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달러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들어온 건 없고 나가기만 해. 들어오는 게 줄고 나가는 게 많으면 이 위에 떠있던 이 강력한 달러 구름이 누르는 구름이 사라지는데 힘이 약해지겠죠. 네. 그럼 바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가긴 확률이 높다. 미국 성장이 우리나라 성장보다 강하죠. 그럼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게 장기화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역 흑자가 줄어들죠. 네. 그럼 미래에는 이 질문입니다.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추세하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하고 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앞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최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오히려 미국 경기가 살짝 둔화가 되면은 오히려 그리고 미국도 달러 강세의 부담을 느끼니까 네. 그럼 달러 약세 기조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냐. 그거는요 주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주기거든요. 이건 단기예요. 추세는요 우상향 추세죠. 추세는 장기를 말합니다. 긴 호흡에서는요 양국 간의 환율은 양국 간의 경쟁력의 갭을 반영해요. 아 뭔가 말씀 듣고 이걸 보니까 슬픈데요? 좋은 뷰는 아니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미국의 기술 경쟁력, 미국의 생산성 이게 있으면 10년 후에 당장 올해는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이 둘이 붙을까요? 아니면 더 벌어질까요? 붙으면 좋은 거고요. 붙으면 환율이 추세가 밑으로 가요. 벌어지면 추세가 완만하게 위로 서겠죠.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벌어질 확률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혁신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니까. 이번에 하는 보고서, 하는 이제 금통위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올해 1.5를 찍고 그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5년간 잠재 성장률이 1.8로 내려올 것 같다고 해요. 지금 2.0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5년간은 성장률이 1.8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지금 2.0이거든요. 이거 웰스파고에서는 3%도 올릴 수 있대요. 그럼 어떤 국가는 매년 3%씩 복리로 성장하잖아요. 어떤 국가는 매년 1.8%씩 복리로 성장해요. 그러면 미국처럼 거대한 국가가 3%인 건 엄청난 거죠.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원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작아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건데. 과거에는요, 2000년대에는 환율이 눌릴 수 있었던 이유가 환율이 이렇게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됐던 이유가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하면서요. 수출의 성장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뷰 있잖아요. 이 뷰가 좋다 나쁘다의 얘기보다도 저는 이 뷰 개인적으로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뭔가 기술 혁신 같은 게 나타나서 킬러 아이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010년대 금융위기 직후에는요. 반도체 혁명이 일어났고 네. 스마트폰 팔았고 자동차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추세를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요. 달러를 긴 호흡에선 보유해야죠. 근데 아까 애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기에 베팅하시면 안 돼요. 주기에 잘못 베팅하면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이런 실수를 해요. 우리는 긴 호흡에서 추세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뭐 말도 안 되지만 가능성이 10% 정도 되겠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10%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이 추세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러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달러를 뭐 그렇죠. 내 현금으로 바꾸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 달러를 따로 투자하는 ETF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뭐 달러 가지게 되는 거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게 그렇죠. 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는요. 채권으로 담아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달러 현찰이 있는데 달러 현찰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러 예금 같은 데다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의 달러 채권에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이다, 채권이다, 아니면은 주식이다, 금이다. 이거는 다 비이클이에요. 비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담는 그릇인 거죠. 그렇죠. 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건 어느 상품에 담아야 되나요? 이거는요. 전부 다 달러 표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늘리자는 얘기, 그 하위에 어떤 자산을 가져갈까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각자의 니즈에 따라 가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변동성 높은 걸 싫어하면 주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거, 달러 채권 같은 걸 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달러를 갖다가 이런 데 말고 금에 담고 싶어. 그러면 달러를 사서 금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골드뱅킹? 뭐 요즘 보면 KRX에 금이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원화의 환율하고 그 금 가격을,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동시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개인의 성향, 두 번째는 세금, 요 두 가지.
같이 바라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도 얘기해 주셔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엔 금에 주목하는가 환율에 대전한 신강에 박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달러엔은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네. 금은 또 왜 주목해야 돼요? 요 얘기는 해주세요.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금이 많이 올랐죠. 네네. 왜 많이 올랐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금은요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책에도 담겨 있지만 제가 조만간 한번 다시 나와서 알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자세한 심층 인터뷰를 그때 할 테니까 30초 내로 짧게만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긴 호흡에서 금을 담는 거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하고 엔하고 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담고 있는 게 이 책인 거고요. 그 자산들 세 가지는 한번 우리가 관심 깊게 바라보는 게 긴 호흡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가 더 비싸질 것 같다라 말씀을 해주신 건데 똘가 있으면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주기하고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추세가 위로 서 있으면 결국에는 언제 사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레벨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그 자산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우상향의 추세가 있는 자산을 담잖아요. 물려도 복구를 해요. 근데 추세가 밑으로 서 있죠.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옆으로 횡보하죠.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들 중에서 결국에는 이게 플럭추에이션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는요. 미국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우리나라도 성장 모멘텀이 돌아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강달러 기준은 과거보다 높은 환율 레벨은 유지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높았던 환율이 조금은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는 그럼 환율이 빠지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주기보다는요. 주기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면 환전 수수료 나오고 좋을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기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투자할 때 주기랑 추세를 좀 구분하자는 의미인 거네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예요. 통합 분산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채권 분산 이런 건 많이 했거든요. 이제 통합 분산을 하시려는 분들, 해외 자산을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자산을 가져가려면 달러나 엔이나 금이나 이런 자산들하고 친해져야겠죠. 그러면 이런 자산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인 추세는 어떨 것 같고 긴 호흡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한국 경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확하게 진단하면 좀 어떤 상황인 거죠? 위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의해보죠. 한국은 97년도처럼 외환위기가 온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와서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그런 형태의 위기라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저성장 기조가 위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위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걸 위기라고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조금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외환위기급의 위기가 찾아오려면은 우리나라가 달러 벌이가 안 돼야 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작년에 사상 최대치예요? 예, 작년 2022년의 기록을 넘겼어요. 진짜요? 세계 5위 유기하거든요. 피부로는 그걸 못 느끼겠지.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성장률이 조금 이제 1.5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수출은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없어요. 올해 수출을 잘해도 작년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수출 성장률은 작년 대비니까 제로예요. 근데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조금만 돌려도 올라오는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1.5 전망한 거의 그 포인트는요. 내수 소비 쪽의 성장 회복 이런 것들에도 조금 더 무게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한국은행이 이제 내수 경기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꿈틀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더 이번에 인하했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인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전에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올해 뭐 1.5%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추경이나 해서 돈을 풀어서 부양책으로 펼쳐서 좋아지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뭐 후폭풍 이런 거 없나요? 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험의 입장에서는 한국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럼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고 하고 하면 언제나 한국 경기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부메랑쯤 돌아오는 뭔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가 이번에 금통위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금통위 기자회견은 웬만하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는데 기자회견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추경이라는 건 진통제거든요. 많이 맞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진통제를 먹고 훨훨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냐. 왜냐면 진통제라는 건 아픈 거를 갖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이게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이걸 메워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 거지. 진통제 먹고 막 날아다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 크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지. 만약 여기서 너무 세게 하잖아요. 내년에도 이만큼 이상을 써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효율적인 데다가 써야 되고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부담도 같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도, 코인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출렁이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정책이 앞으로 세계 경제나 이런 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세 좀 어떻게 좀 펼칠 거라고 혹시나 예상하시는지. 일단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틀 전인가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이틀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선출로 됐지만 이미 만료가 됐거든요.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 전쟁 중이니까. 네,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영국 총리하고 같이 이제 회담을 했거든요. 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는데 기자가 여전히 저기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독재자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예전에도 날짜도 기억해요. 19년도 5월 초였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막 거의 빌런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시진핑 주석은 둘도 없는 친구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답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요번에 제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빙긋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약간? 그러니까요. 별로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이거 후속 질문하려고 하니까 다음 질문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이라는 것보다도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잠깐 보죠.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죠. 시작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관세를 때렸어요. 그렇죠. 멕시코, 캐나다. 예,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한 다음에 3월로 밀었거든요. 3월 4일로 밀었는데 이제 어떻게 3월 4일로 밀었냐면 당장 때리겠다고 하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고일 관세로 25%를 밀고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국경에다가 마약 밀매하는 거 막겠다. 원래 일반적이면은 미국으로 마약 들어오는 거 막으려면 미국의 국경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예산을 털어가지고 막잖아요. 그게 아니라 캐나다랑 멕시코가 막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선택이었겠죠. 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중국한테 10% 관세를 때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 순서대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위, 5위가 아일랜드하고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EU에 대해서도 관세 때릴 거 예고한 거죠. 4월 달에 때리겠다고. 그럼 이제 우리 번호표 뽑아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몇 등인데요? 어디가 대만, 일본, 베트남 정도 제외하면 우리가 8, 9등 해요. 우리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럼 이게 언제 오냐 이러는데 조만간 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국가별로 때리다가 갑자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때려요. 산업의 관세를 때려요. 그럼 철강은요,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철강, 그걸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4월 2일부터는 자동차를 흔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하나씩 국가로 야금야금 들어온 척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확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상호 관세로 덮어요. 우리나라 또 철강 자동차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국가로 흔들고, 그 다음에 산업으로, 종횡으로 흔든 다음에 상호 관세로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을 높여버리니까 이 상호 관세는 너가 때리는 만큼 때릴 거야 이 컨셉도 있지만 되게 무서운 말을 써요. 비관세를 감안하겠대요.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국가가 저한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환율을 10% 절하해 놓은 거죠. 환율 약세를 만든 거죠. 그러면 10% 관세 때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가 저 미국에 2%밖에 안 때리고 있으니까 2%만 맞으면 되나요? 이게 아니라 관세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막 흔들면 다 불안불안해지잖아요. 빨리 협상해야 될 것 같고 여기 하나가 더 뭐 있냐면 경쟁을 자극해요. 경쟁을 자극한다는 게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하고 국경에 이제 수비대 둔다고 하니까 한 달 연기해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멕시코는 성의를 보인 것 같은데 캐나다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아, 멋있더라고요. 야, 협상이 다르네요. 예. 근데 잠깐 보세요. 전 세계가 관세에 노출이 됐죠. 근데 저희 작가님하고 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둘 다 25% 관세를 맞아요.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경쟁자도 25%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안이죠. 그렇죠.
근데 작가님이 너무 스마트하게 트럼프한테 먼저 뛰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관세를 5%만 맞았어요. 저는 뒤늦게 따라가서 어떻게 했더니 17% 맞았어요. 뭐 열받죠. 나도 지금 빨리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5% 맞으신 작가님은 경쟁자가 17% 맞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냥 5% 맞은 사람 기분이 좋지. 5% 맞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맞았지만 기분이 좋지.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 국이 1%라도 낮추기 위해서 각자 도생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기 모디 총리가 갑자기 미국 날아가고 일본의 이시바가 미국 날아가고 네타냐후가 미국 방문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갑자기 미국 에너지 산다고 하고 유럽에서 미국 무기 사주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우리한테 굉장히 분친절했던 그 나라들 지금은 매우 친절해졌다. 앞으로 더욱 친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관세의 힘이죠. 그럼 저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네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게 대통령이니까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바이든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이니까. 네.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뭐 사람의 성향적이나 뭐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때리는 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할 텐데 이로 인한 뭐 부메랑이나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정부에서 안 한 걸 뜻이잖아요. 혹시나 이게 어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역은요 성장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A국하고 B나라가 있어요. A나라 B나라가 있어요. 저는 자동차 잘 만들고 여기는 핸드폰 잘 만들어요. 네.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 좋은 자동차 만들고 낮은 가격에 좋은 핸드폰 만들어요. 근데 제가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핸드폰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발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의 기술이. 그렇죠. 그러면 완성품도 후질 뿐 아니라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생산성이 낮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휴대폰을 만들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휴대폰을 비싼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안 일어나겠죠. 가격이 높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고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성장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작가님은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핸드폰은 잘 만들지만. 그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둘이 교역을 해요. 교역을 하면 가성비 높은 자동차가 작가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가성비 높은 핸드폰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무역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고 가성비가 높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빨리 생산해서 보내줘 이러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빨리 그렇죠. 보내줘. 그러면 교역을 하면서 양국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게 신자유주의고 결국엔 자유무역을 하면서 각국이 성장을 만들어 왔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관세를 때리면 제가 이쪽에 관세를 때리죠. 필연적으로 보복 관세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서로 간에 서로 이게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핸드폰 관세 때릴 거예요 하면 자동차 관세 때리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장이 단절이 돼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부터 제가 자동차 핸드폰 만들잖아요. 그러면 발핸드폰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성장이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성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은 꽤 많아요. 하나 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관세를 때리면 그 관세만큼 결국엔 소비자가 손해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을 갖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관세를 잘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관세를 때리면 이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래서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이너스가 미래에 또 펼쳐질 수도 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또 미국 연준 얘기해 주셔서 또 금리 전문가시니까 미국이 가장 최근에 1월 30일 날이었죠. 네네. 기준금리 동결했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앞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아까 전에 한국은행은 이제 총재님이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어쨌든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몇 번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하의 방향인 거잖아요. 네. 언제와 이제 폭의 문제인 거지. 그럼 미국은 앞으로 금리 방향 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의 압박도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지난 한 2년 됐네요. 2년 정도 계속해서 미국 연준에 대한 뷰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연준이 완화적으로 갈 거라는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치가 올라가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러면 못 가요. 그럼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보다는 늦게
기대보다는 적게.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얘기인즉슨 뒤집어 말하면 미국의 꽤 높은, 과거보다 높은 고금리 기조, 이런 걸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보다 높은 금리가 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그거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단장님 모시고 신간 환율의 대전환 요 책을 바탕으로 제가 많은 이야기 여쭤봤는데요. 주식도 부동산도 불안한 지금 부자들은 왜 달러 앵금에 주목하는가라는 코멘 카피에 이제 단장님 생각하시는 이제 달러 앵금을 이제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주기가 아니라 추세적인 방향에서 좀 모아가자는 의미로 들리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주변에 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 뵐 일이 있잖아요. 자산가분들. 실제로 부자분들이 지금 달러 앵금에 주목하고도 있나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카피가 이제 부자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는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해외 투자에 많은 분들이 눈을 뜨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금 열풍이지 않습니까? 열풍이죠. 부자만 열풍이 아니라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엔도 엔테크족이라는 말이 신조어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엔테크족이라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N에 대해서도 투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 세 가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변이 있죠. 이거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름에 나오신 저 시청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요. 결국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더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외 투자에 눈을 뜨면서 환율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증가한 걸 저도 체감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강의 같은 거 요청 정말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외에 나가는 돈이 결국 환율인데, 이 환율의 변동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환율의 변동을 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통화 분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꼭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다한 금값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왜 지금 금을 계속 정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지는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매소님은 오건현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